이번 발표를 맡게 된 김재욱이라고 하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클라우드 개념부터 시작해서 IAM까지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자면 클래스 메소드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AWS 환경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AWS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AWS가 어떻게 탄생했고 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 AWS의 시작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쇼핑몰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아마존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트래픽이 급증하게 되면서 기존 인프라의 확장성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마존도 독립적으로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특정 시즌에 이용자가 몰려서 데이터 센터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 새로운 서버를 추가해서 부하를 분산할 필요가 있지만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추가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특히나 비즈니스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도 어려웠고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비용과 더불어서 서버와 장비들을 냉각시키기 위한 시간과 비용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아마존에서는 사내형 고성능 인프라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이 시스템이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AWS의 기반이 됩니다. 2006년에는 아마존 S3라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아마존 E2라는 가상 클라우드 서버를 출시했는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UI 환경이나 여러 리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초기에는 기술적으로 숙련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API 중심의 서비스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고객 피드백을 받고 반영해서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고요. 이러한 노력으로 AWS 관리 콘솔이라는 저희가 지금 AWS를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UI 환경을 구축했고, 현재는 다양한 지역의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더 나은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량 과금제라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요금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의 자원만 사용하고 지불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서버 보안에 따른 자유로운 확장과 민첩성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기업이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왜 AWS일까 싶은데 당시에는 클라우드라는 단어보다는 웹 서비스라는 단어가 줄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 아마존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연말이나 특정 시즌에 이용자가 몰리는 등 트래픽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프라의 확장성에 한계를 느끼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사내형 고성능 인프라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아마존 S3를 시작으로 아마존 EC2를 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외부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AWS의 탄생 배경이 되고요. 이제 탄생 배경을 알아봤다면 AWS를 쓰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클라우드 지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온프레미스는 조직이 자체적으로 IT 인프라를 소유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직접 저장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등장한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서버를 가상화해서 제3자가 사용자에게 저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를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온프레미스처럼 물리적 IT 리소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높은 초기 구축 비용이나 유지 보수 확장성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서버 구축과 확장이 가능해서 운영 효율성과 자원 효율성이 증가하는 게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이점을 결합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의 데이터와 시스템 보안 그리고 기밀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활용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유연성이나 경제성, 신속성, 물리서버의 보안성, 그리고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IT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고요. 단점으로는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로 구축한 환경에 비해서 시스템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운영이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별도의 네트워크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버리스인데, 서버리스는 개발이나 운영 과정에서 서버를 관리하거나 배포할 필요 없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고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만 유저 수가 급증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일주일 내내 가동하는 서버는 비효율적이겠고
반면에 서버리스는 필요한 시점에만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약하거나 개발 운영 과정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근했다거나 파일을 업로드했다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입출력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서버리스 함수 혹은 스크립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코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어서 AWS의 글로벌 인프라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구성은 리전, 가용 영역, 엣지 로케이션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AWS는 3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인 국가나 도시 단위의 지역을 리전이라고 합니다. AWS는 리전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AWS 환경이 영향을 받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리전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각 리전에는 고유 코드가 존재하고 서울 리전의 경우에는 AP North East 2라고 합니다. 리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은 가용 영역입니다. 가용 영역은 AWS 리전 내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저장하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인 개별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용 영역에는 데이터 센터 발전기와 물리적인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가용 영역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각 가용 영역은 그림처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가용 영역의 이름은 리전 이름 뒤에 알파벳을 붙여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의 경우에는 AP 노스이스트 2A, 2B, 2C, 2D와 같이 네 가지 가용 영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있어서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동 중지를 최소화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용어는 엣지 로케이션입니다. 엣지 로케이션은 오리진 서버의 콘텐츠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캐시 서버의 모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리진 서버는 실제 웹사이트나 이미지, 동영상과 같이 원본 데이터가 저장되고 처리되는 서버를 의미하고, 엣지 로케이션은 이 원본 데이터를 복사해서 저장해 둔 서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A, B, C가 서울 리전에 있는 오리진 서버에 접근하면 사용자 A는 서울 리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빠르게 오리진 서버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 B와 C는 독일과 미국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용자 A에 비해서 오리진 서버의 콘텐츠 확인이 느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B, C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중간에 캐시하면 사용자 B, C는 보다 빠르게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엣지 로케이션에 캐시가 남아 있다면 사용자 B에게 캐시, 즉 콘텐츠를 반환하고, 캐시가 없다면 오리진 서버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엣지 로케이션에 저장한 다음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엣지 로케이션에 캐시가 남아있지 않다면 멀리 있는 오리진 서버에서 콘텐츠를 취득해 와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용자는 실제로 콘텐츠를 취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리진 서버와 엣지 로케이션 사이에 캐시 서버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리진 서버까지 갈 필요 없이 캐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엣지 로케이션에서 접근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엣지 로케이션은 용량 문제로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만을 캐시하고 다른 캐시를 삭제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고요. 반면에 캐시 서버는 더 큰 캐시, 즉 많은 콘텐츠들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진 서버에 접근하는 빈도도 줄어들고 접근하지 않고도 사용자에게 캐시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엣지 로케이션을 이용하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림과 같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면 각 리전에서는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S3라는 데이터, 즉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는 서울 리전에 생성하고 10MB의 동영상이나 이미지와 같은 객체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서울, 프랑크푸르트, 캘리포니아에 생성한 이스토라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10MB의 객체를 다운로드합니다.
결과는 보시는 대로 저장된 객체와 가장 근접한 서울 리전이 가장 빠르고 프랑크푸르트는 다운로드에만 11초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연동했을 때는 얼마나 빨라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서울 리전은 큰 변화가 없지만 프랑크푸르트와 캘리포니아는 0.1초 만에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클라우드 프론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에서 빠질 수 없는 용어 중 하나인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은 리전 내에서 자연재해나 문제가 발생해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용 영역 B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용 영역 D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가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가용 영역만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 가용 영역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서비스는 가용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스템은 사용 가능한 시간이 길수록 가용성이 높고 시스템 오류로 중지되는 시간이 길수록 가용성은 낮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성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고가용성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고가용성은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이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빈도도 드물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복구해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용어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서버 혹은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동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은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해서 사용자가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용성과 신뢰성이 무슨 차이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가용성은 시스템이 실제로 서비스 가능한 시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용성은 시스템의 가동률로 표현되고요. 시스템 B를 예를 들면 1000시간을 가동하고 1000시간의 고장 간격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고장 간격은 신뢰성과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가용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B가 1000시간 가동되었다고 할 때 가용성 측면에서는 100%의 가동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용성을 평가할 때 고장 간격이 아닌 가동 시간과 시스템이 복구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1000시간 동안 가동하고 1000시간의 복구 시간을 가졌다면 가동률이 50%가 됩니다. 가용성의 경우 고장이 나고 복구하는 데 걸린 시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가용성이 50%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신뢰성은 시스템이 고장 없이 연속적으로 동작하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시스템 B를 예시로 들면 가용성과는 다르게 복구 시간은 신뢰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B가 1000시간 동안 가동하고 1000시간의 고장 간격을 보인다면 1000시간 동안 고장 없이 동작하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가용성은 고장이 나도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신뢰성은 고장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내결함성입니다. 내결함성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서비스 지속의 의미로 가용성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가용성은 서비스의 지속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용 영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면 가용성을 충족시킵니다. 반대로 내결함성은 서비스 품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 세 대의 서버가 가동 중이었다면 다른 가용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세 대의 서버를 가동해서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탄력성은 시스템이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트래픽이나 부하에 대응해서 유연하게 자동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1일 때는 한 대의 서버를 운영하다가 트래픽이 3으로 증가하면 이에 맞춰서 서버 수를 증가시키도록 조정합니다. AWS에서도 탄력성을 위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CPU 사용률이나 네트워크 트래픽과 같이 미리 정의된 조건에 따라서 서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확장성인데요. 확장성은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서버 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때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확장성은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수직 확장이라고도 하고 서버의 디스크 용량이나 메모리, CPU를 업그레이드해서 높은 사양을 갖추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케일아웃은 수평 확장이라고도 하고 기존 시스템과 비슷하거나 같은 스펙의 서버를 추가해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여기서 탄력성과 확장성이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탄력성은 실제 부하에 맞춰서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능력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1일 때는 서버 한 대로 늘리고 트래픽이 3이면 서버를 3대로 늘리는 것처럼
필요한 만큼, 필요한 순간에 자동 조절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게 탄력성입니다. 확장성은 시스템의 성능 한계를 넘어설 때 확장할 수 있는 능력, 즉 늘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확장성은 필요할 때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탄력성은 실제 부하 변화에 따라 자원을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앞서 오토 스케일링은 미리 정의된 조건에 따라서 서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는데, 이와 동시에 필요한 시점에 리소스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용어는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즉 BCP입니다.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는 재해와 장애를 방지하고 복구하는 대책을 BCP라고 하고요. AWS가 여러 리전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고가용성과 BCP를 위해서입니다. 시스템의 장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DR 환경을 구축하고 BCP, 즉 운영 연속성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DR은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해서 재해 복구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의 모든 가용 영역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면 더 이상 서울 리전에서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도쿄 리전과 같은 다른 리전에 백업 서버나 데이터를 미리 구축해서 서비스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AWS는 이러한 재복구와 BCP 수립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가 클라우드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헷갈리거나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앞으로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한 관리 서비스인 IA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AWS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서비스가 EC2나 RDS, 그리고 S3,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 정도를 떠올리실 텐데, AWS를 사용하면서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AWS IAM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에서 권한 관리는 주로 IAM을 활용합니다. IAM은 계정 내에서 사용자나 그룹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고요. 이를 통해서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고 각 사용자에게 필요한 작업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IAM을 구성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IAM 정책을 사용해서 특정 작업 혹은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세부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활용해서 A 사용자는 EC2 인스턴스만 접속할 수 있고 다른 작업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 사용자는 RDS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건 사용자뿐만 아니라 리소스에게도 권한을 부여해서 특정 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IAM 정책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IAM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AM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IAM 사용자, 즉 IAM 유저는 특정 역할과 권한을 갖는 개별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AM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식별되고 부여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AWS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AM 사용자는 루트 사용자에 의해서 생성되고 관리되고요. AWS 내에서 세분화된 권한 관리와 보안 강화에 사용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트 사용자는 AWS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할 때 어드민 권한을 가지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회사 계정이 아니라 개인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루트 사용자를 통해서 AWS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루트 사용자는 모든 사용자의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용자고요.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WS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목적을 위해서 루트 사용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받아 특정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IAM 사용자입니다. 조직이나 그룹과 같이 여러 명이 AWS 계정을 조작할 때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는 건 권장하지 않고요. IAM 사용자를 생성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해서 잘못된 조작이나 과도한 권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 권한을 가진 IAM 사용자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IAM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CLI 접속 방법을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리 콘솔 접속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IAM 요소는 IAM 그룹입니다. IAM 그룹은 IAM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계정에서 AWS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20명 혹은 30명이고, 이에 맞춰서 전부 IAM 사용자를 생성했다면 관리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같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묶어 관리하는 서비스인 IAM 그룹을 제공합니다.
그림을 보면 개발 부서는 개발에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받습니다. 이 권한은 해당 부서에 속한 모든 사용자에게 상속되고 이를 통해서 개발 부서는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에 접근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 부서도 마찬가지로 보안에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받고 해당 부서에 속한 모든 사용자에게 권한이 상속됩니다. 이와 같이 아임 그룹 기능을 활용하면 권한에 따라서 그룹으로 분리하고 효율적으로 권한 부여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아임 정책입니다. 아임 정책은 어떤 사용자 혹은 리소스에 대해 어떤 작업이 허용되는지를 정의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임 정책을 통해서 아임 사용자나 그룹, 리소스에 부여할 권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AWS 관리형 정책과 고객 관리형 정책, 그리고 인라인 정책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WS 관리형 정책은 AWS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정책이고요. 사용자가 직접 정책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AWS가 사전에 정의한 권한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드민 권한과 같이 AWS가 사전에 정의해둔 권한을 별도의 작업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객 관리형 정책은 사용자가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고 시각적인 형식이나 제이슨 형식으로 권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권한을 커스텀해서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고 싶을 때 고객 관리형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인라인 정책은 IAM 사용자 그룹 역할에 대해 1대1 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즉 하나의 사용자 그룹 역할에 적용되는 정책이고요. 각 사용자나 그룹 역할이 삭제될 때 적용된 인라인 정책도 함께 삭제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일회성 혹은 특정 사용자 그룹 역할에만 사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AM 역할인데요. IAM 역할은 IAM 정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IAM 정책은 IAM 사용자 그룹 역할에만 적용이 되고 이 IAM 역할은 AWS 리소스에 적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소스에 대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할 때 IAM 역할을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IAM 역할은 복수의 IAM 정책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IAM 역할과 리소스는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에는 한 가지 IAM 역할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IAM 정책에서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인 S3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IAM 정책에서는 다른 리소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두 가지 정책을 IAM 역할에 추가하고 IAM 역할을 가상 클라우드 서버인 이스트 인스턴스에 추가합니다. 이스트 인스턴스의 역할을 추가하게 되면 이스트 인스턴스에서 S3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IAM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IAM은 계정 내에서 사용자나 그룹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고 AWS를 사용하기 위한 루트 사용자와 IAM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것과 보안을 위해서 IAM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권한만을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 IAM을 이루는 요소로는 IAM 사용자 그룹 정책 역할이 있고 IAM 정책에는 AWS 관리형 정책과 고객 관리형 정책 그리고 일란 정책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